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흑인 여성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서명한 코로나19 구제 행정명령에는 주당 $400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100는 주정부가 부담하라는 방침에 주정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가 90%나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 달 사이 무려 18만 명에 가까운 신규 어린이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스크 대용으로 많이 착용하는 목 두건이나 반다나 등이 비말을 차단하는 데 전혀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만 1,217명 늘어난 534만 7,174명, 사망자는 931명이 늘어 16만 8,67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22명이 늘어 45만 2,358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어난 3만 2,867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25명이 늘어나 19만 1,360명, 사망자는 15명이 늘어 15,9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흑인 여성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의원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을 거친 법조인 출신입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참여해서 인지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선거 캠프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러닝메이트 후보로 흑인 여성 해리스 카멀라 상원 의원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1964년 10월 20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하워드대 정치과학 경제학과 헤이스팅스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 출신입니다. 1990년대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에서 경력을 쌓았고 2004년 1월부터 2011년 1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 2011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 상원에 입성한 두 번째 흑인 여성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해 인지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여자 오바마라는 별칭도 얻었지만 같은 해 12월 자금력 부족으로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고 바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개 지지 선언했습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격한 것과 중도와 진보 사이의 불분명한 정체성 등은 불리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바이든 전 부통령의 메모엔 원망을 품지 말 것, 선거 운동을 도와줬다는 등의 내용도 적혀 있어 묵은 감정을 털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데 대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이 상원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물이라며 세금을 인상하려 하고 총기 소유도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진행자인 숀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카멀라 해리스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 의원이 상원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물이라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리스는 세금을 인상하기를 원하고 수정헌법 제2조를 제거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총기 소유를 막으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상원 의원은 공격용 무기로 인식되는 반자동 소총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라며 일반인들의 소지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녀가 군에게는 매우 나쁜 인물이라며 군과 예비역들을 위한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리스 의원이 석유에 반대하고 수압 파쇄법에도 반대한다며 바이든은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 오클라호마와 노스다코타 등 많은 주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서명한 코로나19 구제 행정명령에는 주당 $400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가운데 $300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100는 주정부가 부담하라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이미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주정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5차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두고 공화 민주 양당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매주 $400의 특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구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 주정부가 이 $400 가운데 $100를 부담하도록 해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주정부들은 시행에 무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0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시행하려면 연말까지 $4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주에만 주민 68만 5천여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며 추후에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매주 $6,85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실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에게도 나왔습니다. 이런 주정부의 반발 탓에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실업수당 $400 중 주정부의 $100 예산 부담을 제외하고 연방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300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 1,300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는 다소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사망자는 감염 확산으로부터 수주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여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1일 미국 전역에서 1,332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고 집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277명, 조지아주에서 122명이 코로나19로 숨지며 각각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조지아주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도 각각 220명, 109명이 코로나19 관련 질환으로 숨졌고 위스콘신주에서도 처음으로 100명 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환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2,5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총 환자 수가 57만 4,41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날 신규 환자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만 이날 신규 환자는 전산 오류로 늦게 보고된 사례들이 포함된 것이어서 실제 신규 환자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늦게 보고된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새학년도가 시작하면서 일부 주에서는 학교들이 속속 개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가 90%나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 달 사이 무려 18만 명에 가까운 신규 어린이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CNN은 소아과학회와 어린이병원연합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7월 9일부터 8월 6일 사이 17만 9,990명의 신규 어린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선 38만 174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47.3%가 최근 4주 사이에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 기간 어린이 코로나19 환자가 그전 4주에 비해 90%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소아과학회 감염병위원회 부회장 쇼 올리리 박사는 코로나19 검사의 확대와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어린이들의 이동 증대 등을 어린이 환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올리리 박사는 이 바이러스가 어린이들에게 완전히 무해하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미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에서 90명의 어린이 사망자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미 소아과학회는 효율적인 검사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학교 수업 재개와 관련해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도 6개 이상의 백신 후보 물질이 있지만 백신을 제조하는 것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11일 공개된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했으면 한다며 입증 단계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화상 내각회의에서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스푸트니크 V가 임상 3상을 마치지 않았다며 일제히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우치 소장은 백신 약물을 제조하는 것과 백신이 안전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우치 소장은 러시아가 세계 최초라고 강조한 부분을 겨냥하며 우리에게도 6개 이상의 백신 후보 약물이 있고 만약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효과가 없다는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접종하면 다음 주에도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어 미국인들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국가가 백신 개발과 관련한 발표를 할 때 미국은 우리만의 안전 및 효능과 관련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은 효능이 50%를 충족한 후보 약물을 백신으로 승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 제약사 모더나와 15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억 회분 투여량인데요. 트럼프 정부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사노피, 화이자 등과 잇따라 공급 계약을 맺고 백신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모더나와 1억 회분에 달하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가 판매하는 코로나19 백신 가격은 1회분에 $15로 책정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노피, 화이자, 노바백스,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등과도 공급 계약을 맺고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코로나19 백신들을 잇따라 사들이면서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모더나가 새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최근 발간한 투자자 보고서에서 백신 후보 물질을 포함해 특허 또는 특허 출원 중인 발명품들을 우리가 최초로 만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보건원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인 모더나는 정부로부터 1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연구소가 모더나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특허권을 신청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용으로 많이 착용하는 목 두건이나 반다나 등은 비말을 차단하는 데 전혀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플리스 소재의 목 두건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비말이 10% 가까이 더 많이 측정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이라면 안 쓰는 것만 못한 겁니다. 11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듀크대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마스크 대용으로 많이 착용하는 목 두건이 비말의 확산을 전혀 막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은 지난주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됐습니다. 실험은 참가자가 마스크 14종과 목 두건, 반다나 등 마스크 대용품 2종, 마스크 원재료 1종 등을 착용한 뒤 같은 문장을 반복해 말했을 때 비말이 얼마나 튀는지 레이저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비말 확산을 가장 잘 막은 것은 별도의 숨구멍이 달리지 않은 N95 필터 마스크였습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을 가리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입에서 나오는 비말의 양이 0.1% 미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것은 수술용 마스크였으며 표면이 폴리프로필렌인 면 마스크, 두 겹의 폴리프로필렌이 겹쳐진 에이프런 마스크, 마스크 원재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리스 소재의 목 두건과 반다나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특히 목 두건은 입을 가리지 않은 경우보다 비말의 양이 10% 더 많이 측정됐습니다. 열대폭풍 이사이아스에 이어 이번에는 중서부 4대주에 어제 시속 160km가 넘는 강풍과 벼락이 잇따랐습니다. 국내 최대 농경지와 도시 등을 강타하면서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광대한 농경지와 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전 피해와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중서부 4대주에는 데렌초로 불리는 시속 160km가 넘는 초강풍과 벼락이 잇따라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브라스카주 동부에서 시작돼 위스콘신주 일부와 일리노이주를 지나면서 강풍으로 수목이 뽑혀 날아가고 차량들이 도로에서 뒤집히며 엄청난 농작물이 짓이겨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 지역에 걸쳐서 수십만 세대의 전기가 끊기는 대량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고속도로와 교외 도로가 불통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를 통과한 폭풍의 중심부는 인디애나주 중북부를 향해 이동했고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는 관내 농경지가 무려 1,000만 에이커나 피해를 입었고 농장의 곡물 저장소들도 수없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것은 수확을 한 달가량 남겨두고 있는 옥수수밭으로 이제 이삭이 여물기 시작하는 시기에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동에서 서쪽에서 이르는 광대한 옥수수 단지의 거의 3분의 1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63세 남성이 강풍에 쓰러지는 큰 나무에 맞아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시행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구당 $1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를 입은 LA 카운티 주민들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별도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LA시의 주민들은 이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LA 카운티 주민들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LA시는 포함이 안 되고 나머지 LA 카운티 지역 포커스로 되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어플라이는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LA 카운티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좀 프라이어리티를 주고 보조금은 케어스 액트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가운데 $1억 투입되며 건물주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건물주들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와 납세자 인증 양식인 W-9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돈이 직접 이제 그 테넌트들에게 이제 지불되는 게 아니라 랜드로드에게 직접 이제 페이아웃이 되기 때문에 랜드로드와 플러스 테넌트 두 명의 이제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중간소득이 30%인 세입자들은 최고 $10,000까지, 중간소득이 50%인 세입자들은 최대 $7,5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소득이 30%인 가정은 가구당 4인 기준 $56,300입니다. 신청은 LA 카운티 웹사이트 211LA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로 총 2주 동안 진행됩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9,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한인 사회에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내 사랑 코리아타운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김영균 전 수원여대 실용음악과 교수가 작곡하고 이광진 에이콤 대표가 작사한 내 사랑 코리아타운은 한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한국 전통 기보법인 오음음계를 사용했으며 LA 한인타운을 상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타운에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 동토들 가수들이 노래 불러서 음반을 하나 내면 좋겠다. 그럼 이 음반을 또 널리 보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기획된 겁니다. 네. 한편 에이콤 측은 오는 10월 내 사랑 코리아타운을 부를 가수를 선발하고 정식 음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하와이와 사우스다코타, 버진아일랜드 3개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반면 엘라스카와 뉴멕시코, 오하이오와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등은 자가격리 지역에서 해제돼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은 33곳이 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주디스 퍼시칠리 주보건국장은 10일 요양원 환자의 지정된 간병인과 가족들의 방문에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면서 단계별로 요양시설의 외부 방문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지정된 간병인은 매주 한 번 2시간씩 방문이 허용되며 이후 각 요양시설이 28일 동안 시설 내부 감염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
최대 4시간 매주 2번 방문을 허용하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씨앗에 이어 중국에서 발송된 마스크가 미국 곳곳에 배달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 펜실베니아주 워싱턴 카운티, 버지니아주 노퍽 등에서 몇몇 주민이 주문하지 않은 마스크를 중국에서 배달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와 거래개선협회는 이들 소포를 온라인 상거래 사기 수법인 브러싱 스캠의 일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16세 이상 모든 차량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늘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의 안전벨트 규정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비극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뉴욕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30%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탑승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한때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